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제주도에 살고 있는 6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최근 저에게 일어난 아주 기가 막힌 일을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 채널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늘 초라함의 연속이라고 말을 하듯 제가 가진 인생이 가장 힘들고 불쌍하다 여기지 않겠습니까? 자기 삶에 100% 만족을 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보통은 건강 걱정, 돈 걱정, 자식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밤들도 허다하기 마련이지요. 저 또한 그랬습니다. 건강 하나는 잘 챙겨왔지만 자식 걱정과 돈 걱정은 챙기지 못하면서 살았지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저를 초라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있다가도 없는 것인데 그게 그렇게 제 발목을 잡더라고요. 돈 때문에 자식에게 무시를 당하고 부모 취급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지난날의 이야기를 속 시원하게 복수하고 난 뒤 이렇게 사연 채널을 찾아와 썰을 풀게 되었네요.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여행 오는 사람들로 늘 북적이는 동네가 되었지요. 예전에는 비행기도 별로 없고 찾아오기 번거로운 곳이라 관광객이 지금처럼 많지는 않았지만 요즘은 각국에서도 제주도 여행을 오는지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지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여기는 꽉 막힌 곳이었습니다. 섬동네라 그런지 한 다리만 건너면 다 누구 지인이다, 누구 사촌이다 할 정도로 인간관계가 좁은 곳이었지요. 육지로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고 육지에서 누군가가 내려온다 한들 반갑게 맞이하는 동네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제주도의 토박이로 자란 저는 단 한 번도 제주도를 떠나서 살아볼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동네는 원래 여자가 남자를 먹여 살리는 곳이었거든요. 제주 삼다 하면 여자 바람물 아니겠습니까? 해녀가 많은 것도 다 여자가 집안을 먹여 살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지요. 저희 엄마도 할머니도 해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다에서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지요. 그게 얼마나 고되고 힘든 일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주도 구자에서 유명한 당근 농사를 지으며 살았어요. 구자 당근이 유명하거든요. 아무튼 제주도에서 평생 뿌리 내려 살면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았습니다. 제 자식이라 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남들 눈에도 참 똑똑하고 자기 그릇을 챙길 줄 아는 녀석이었어요. 우리 아들은요, 또래 친구들보다 머리통 하나가 더 컸던 우리 아들은 눈치도 빨라서 절대로 손해를 보고 사는 성격은 아니었지요. 다른 아이들이 어리버리할 때 혼자 똑똑하게 사는 놈이었어요. 어찌 보면 교활하다고 말을 할 수도 있고 이기적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게 제 아들이라서 장점이라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똑 부러지게 자기 그릇을 잘 챙기니 주변에서는 제주도에서 한 인물 하겠다 말을 하곤 했는데 우리 아들에게는 남다른 꿈이 있었어요. 중학생이 되었을 때 수학여행으로 서울에 한번 가보더니만 그때부터 서울앓이를 시작했거든요. 아들은 제주도 시골이 아닌 도시인 서울로 가서 꿈을 펼치고 싶다고 몇 번이나 저에게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엄마, 내가 이번에 서울을 갔다 오니까 말이죠. 서울은 정말 너무너무 큰 곳이더라고요. 서울에 가서 살고 싶어요. 거기는 일자리도 많고 여기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저에게는 꿈이 생겼어요. 서울에 가서 살겠다는 꿈이요.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어떻게든 서울에 진출하고 말 겁니다. 갑자기 웬 뜬구름처럼 서울 타령이야. 제주도에서도 먹고 사는데 문제 없으면 매한가지인데 아이 뭐하러 서울까지 나가겠다는 거야? 거기 가봐야 서로 등쳐먹기 바쁘고 하던데. 아휴 괜히 어리버리하게 거기 가서 고생할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뭘 먹고 살지나 걱정하는 게 좋지 않겠어? 서울에 가면은 온통 등쳐먹기 바쁜 놈들만 있다던데. 아휴 나는 이 동네가 좋다. 여기는 비전이라는 게 없어요. 여기서는 관광객들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거 말고는 딱히 할 일도 없고 그거 아니면 어업을 하거나 농사를 짓는 게 전부인데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서울에 가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가 얼마나 많다고요. 그러더니만 우리 아들 그때부터 죽어라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체도 똑똑한 아이라서 학교에서는 제주대학교 의대도 갈 수 있을 거라고 우리 동네에 의사 납셨다고 말을 했지만
아들은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고야 말 거라고 코피를 쏟아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사람 사는 곳이 다 똑같은 동네 아니냐고 생각을 해왔는데 아들놈은 서울은 달라도 무척이나 다른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곳에 가면 기술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여기서 버는 돈의 몇 배를 벌 수 있을 거라며 돈 많이 벌어서 호강시켜주겠다고 신신당부를 해왔습니다. 물론 육지라는 곳에 대한 열망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평생을 제주에 뿌리 내리고 살아왔으니 다른 환경에 적응하는 게 너무나도 힘들 것 같아서 육지로 나가는 것을 포기한 사람이 저였거든요. 이 좁은 동네가 지긋지긋하긴 했지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게 두려워 마음을 접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은 이 지긋한 곳에 있는 것을 거부하는 마음이 더 큰 것 같더라고요. 결국 그렇게 고등학교 내내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던 우리 아들은 우물안 개구리가 아니라 세상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에 떡하니 붙은 아들은 저와 남편의 걱정을 뒤로한 채 그렇게 서울로 떠나버렸습니다. 원래부터 목표한 게 있으면 어떻게든 이루던 놈이었지만 서울에 있는 대학에 붙을 거란 생각은 못했거든요. 아들놈 매정하게도 뒤도 안 돌아보고 육지로 떠나더군요. 저랑 남편은 그래도 끈기가 오기가 있는 놈이니 어떻게든 그 험한 서울이라는 곳에서 잘 버텨내겠지 믿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놈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니겠습니까?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며 방학에도 제주에 한번 내려올까 말까 하며 서울 생활에 완벽하게 적응을 한 아들은 졸업을 하고 제주도에 내려오라는 저희의 말을 무시하곤 서울에 있는 회사에 취직을 했더라고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에 꽤 괜찮은 회사에 입사를 했던 아들은 회사에서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했다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워낙 눈치가 빠르고 본인의 이득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라 다른 사람들 눈밖에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려운 일은 피하고 쉬운 일만 맡아서 하려고 꾀를 부리다가 들통이 난 것이지요. 아들은 본인의 일의 효율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변명을 했지만 사회에서 어디 그게 통하기나 하겠습니까? 동기들에게도 선배들에게도 적대감을 느끼게 된 아들은 결국 회사를 입사한 지 2년 만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가서도 저희 집에서는 지원을 많이 해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아들의 학비도 겨우겨우 보태주었는데 아들이 원룸 월세 하나 겨우 얻어 돈 좀 모으려고 하니 회사에서 이런저런 일을 겪고 사표를 쓰게 된 것이지요. 좌절을 한 아들에게 제주도로 내려오라고 했지만 아들은 끝까지 서울에 남겠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저는요, 그 좁은 제주에 내려가서 건너 건너 아는 사람들과 돈독하게 지내며 그저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남자로 태어났으면 뭐라도 해서 이름을 남겨야 하는 법 아니겠습니까? 저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서울에 남아서 제가 하고 싶은 일하며 제 이름을 널리 알릴 거예요. 제 목표와 포부를 엄마가 끊어놓으려고 하지 마세요. 아니, 서울에서 배고프게 사는 것보다야 제주도 내려와서 따끈한 엄마 밥 먹으면서 사는 게 행복한 게 아니니? 아니, 우리가 너한테 돈 벌어오라고 닥달을 한 것도 아닌데 왜 그래? 그러니까 제 인생 제가 알아서 살아보겠다고요. 집안에서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도와준 것도 아니면서 왜 제 인생을 간섭하려고 하세요? 아들은 죽어도 서울에서 죽겠다고 말을 했고 저와 남편은 그런 아들을 말릴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몇 년의 세월이 더 흐르는 동안 저희는 서울에 가봐야 아들이 사는 원룸에서 지내기도 눈치가 보이고 하여 아들이 제주도에 내려올 때까지 찾아가 볼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그렇게 아들 걱정만 하며 하염없이 시간을 흘려보내야 했습니다. 아들 녀석은 마음을 잘 추스린 건지 뭔지 이전에 다니던 회사에 비하면 무척이나 볼품이 없지만 아주 작은 공장을 운영하는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정해진 업무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이 좋다고 하니 어디 말릴 수나 있겠습니까? 그런 아들이 36살이 되었을 때 결혼을 하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아들 녀석이 연애를 한다는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마냥 준비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아들은 결혼할 처자와 함께 제주도에 내려오고 싶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저희에게 서울로 올라와 줄 수 있냐고 물어보았어요.
보통은 집으로 인사를 드리러 오니까 저와 남편은 바쁜 와중에도 집안 대청소를 하고 손 봐야 할 부분 손을 보기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아들이 서울로 올라오라고 하니 김이 팍 새더라고요. 거기다가 서울에 가면 아들이 지내고 있는 원룸에서 잠을 자던 해야 하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하지만 사정이 있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서울로 향하게 되었지요. 제주도에서 서울에 가는 것이 어렵지 않은 일이라지만 시간이 꽤 걸리는 일이랍니다. 구좌에서 공항까지 가는데 1시간이 조금 넘게 걸리고 공항에서 또 비행기를 타기까지 대기를 해야 하는 시간, 비행기를 타고 서울까지 가는데 1시간 10분 걸리고 서울에서 또 아들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기까지도 시간이 걸렸죠. 넉넉하게 잡아서 5시간은 잡아야 하는데 아들놈이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천안까지 내려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네가 서울에 살고 있는데 어째서 천안까지 오라고 하는 거야? 천안까지 기차를 타고 가려면 또 1시간 반은 이동을 해야 하는데 그럼 이동 시간만 해도 벌써 얼마냐? 7, 8시간은 걸리겠구먼. 그렇게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이유가 뭐야? 에휴, 늙은이 육지 지리도 모르는데 아주 고생길이 훤하죠, 훤해. 그게 오시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 여자친구가 사정이 있어서 천안을 떠날 수가 없거든요. 저도 결혼을 하고 나면 신혼집을 천안으로 얻어서 여기서 출퇴근을 하든지 아니면 이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아무튼 귀찮고 번거로우시겠지만 이쪽으로 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사정이 있는지 꼭 알아야겠다. 별거 아닌 일이면 노인네들 고생시킨 걸 아주 괘씸하게 생각할 테야. 이것들이 아주 재리 모른다고 뺑뺑이를 돌리는 것도 아니고. 아유, 속 터져. 그렇게 장장 기차를 기다리고 기차역에서 내려 이동하는 시간을 포함해 8시간 가까이 걸려 예비 며느리를 만나게 되었는데 예비 며느리가 아주 곱상하게 생겼더라고요. 여리여리 해가지고는 어디 아이나 쏨풍쏨풍 낳을 수 있겠나 싶을 정도로 배싹 말라 있었어요. 저를 보고 살갑게 웃으면서 인사를 건네는데 처음부터 너무 먼 거리를 이동해서 만나러 왔기 때문에 피곤함이 가득 차서 저도 모르게 짜증이 섞인 말투로 대꾸를 하게 되었죠.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제주도를 찾아뵈었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그래요. 여기까지 오는데 아주 반나절이 걸리네. 우리가 아침 7시에 출발을 했는데 벌써 오후 4시야, 4시. 가뜩이나 비행기 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까지 기차까지 타고 와야 하는데 참 힘드네. 피곤하시죠? 이럴 줄 알았으면 내일 뵙자고 할걸. 제가 내일 급하게 또 일을 처리할 것이 있어서요. 아니, 회사 일이 그렇게 바빠요? 예비 며느리 2번만 받다가는 아주 10년은 더 늙겠어. 엄마, 자꾸 첫 만남부터 왜 이렇게 핀잔을 주고 그러세요? 우리 엄마는 시어머니 노릇 안 할 줄 알았더니 인터넷에서만 보던 시어머니가 우리 엄마 이야기일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아유, 시짜짓이라니. 아니, 무슨 사정이 있는지 두루뭉술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답답해서 그렇지. 뭐라도 속 시원하게 말을 해줘야 내가 이해를 하든 말든 할 거 아니야. 사실은 저희 집에 사정이 좀 있어요. 저한테 오빠가 하나 있는데 오빠가 어릴 때 사고를 당한 이후에 머리를 크게 다쳐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든요. 오빠가 이상하게도 다른 가족들에게는 마음을 안 여는데 저한테는 마음을 잘 열어서 제가 오빠 병간호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지금 그 사돈 총각 병간호를 하느라 시간이 없었던 거야? 아이고, 머니나 그러면 말을 하지. 나만 또 이상한 사람 됐네. 그런 사정이 있었으면 미리 언질이라도 줬어야지. 아니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혹시라도 불편해하실까 봐서요.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다는 게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제가 도맡아서 병간호를 하고 있다 보니 아이고 참 낙하게 되었네. 사돈 총각이 다친 지는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데. 제가 19살 때였으니까 가만히 있어보자. 벌써 13년이나 흘렀네요. 저는 그때 예비 며느리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병간호라는 게 일주일만 해도 질리는 일인데 13년 동안 쉬지 않고 꼬박 친오빠를 위해서 병간호를 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도 들었어요. 한창 놀아야 할 20살 청춘에도 병간호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비 사돈이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긴 세월 동안 둘째인 딸에게 전부 병간호를 맡겨두었다는 게 솔직히 좋아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아무리 딸이라지만 믿을 자식이 딸밖에 없다지만 간병인을 두어도 되는 것이고 한데 딸에게만 그 모든 자비를 시켰다는 게 좋아 보이지 않는 건 당연했죠. 딸도 똑같은 자식이잖아요. 거기다가 그게 남일 같지 않았던 것이 우리 남편이 풍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저도 남편이 몸 반쪽이 불편해서 걷는 것도 힘들어하고 했기에 늘 항상 같이 붙어 다니거나 집에서 쉬는 남편의 수발을 들어야 했는데 정신 멀쩡하고 몸도 움직일 수 있는 남편 병수발도 힘든데 정신도 온전치 못하고 몸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친오빠의 병간호를 13년이나 해왔다는 게 안쓰럽고 안타깝고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제주도에서 예비 며느리를 만나서 천안까지 이동을 하며 불평불만을 했던 것이 너무나도 미안해졌어요. 사실 예비 며느리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겠습니까? 만나자마자 핀잔 섞인 말투로 앞뒤 사정도 모르면서 제주도에 오지 않아 섭섭하다, 힘들다 이야기를 하는 시어머니가 참 철없게 느껴졌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우물쭈물하고 있으니 예비 며느리도 저에게 신경 쓰지 말라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배려심이 넘치는 아이 같았어요. 제가 원해서 하는 일이기도 했어요. 오빠가 제가 있어야지만 편안해하기도 했고요. 오빠가 편안하게 치료에만 힘쓸 수 있다면 얼마든지 제가 해내야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사돈 어른이 너무하다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네. 아니 간병인을 두어도 되는 것인데 어째 딸에게 이 힘든 일을 다 시키는 거야. 집안 사정이 많이 힘들고 그런 건가? 나는 우리 며느리가 그런 고생을 한다고 하니까 아유 참 또 마음이 아프네. 오해하지 마셔요. 그런 건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짱짱하게 사업을 하고 계셔서 돈 걱정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다만 간병인도 당연히 써보았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아무래도 재력이 있으시다 보니까 그걸 또 노리고 자꾸 돈을 더 요구하고 오빠를 힘들게 해서 돈을 더 받아내려고 수를 쓰는 사람들이 들러붙어서요. 저희 오빠가 간병인만 보면 기겁을 하기도 하고 간병인이 문제를 일으켰던 적도 있다 보니까 저희 오빠 정신이 지금 6, 7살밖에 안 되거든요. 아니 어쩌다가 그런 사고를 당해서 아이고 마음 아파라. 오빠가 워낙 위험한 걸 좋아했었어요.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래도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기쁜 마음으로 병간호를 하고 있어요. 힘들진 않고 그 병간호라는 게 베테랑인 사람이 해도 힘들고 지치기 마련인데 그 어린 나이부터 병간호를 했으면 얼마나 지쳤을까. 힘들죠. 그래도 부모님께서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시기도 하고 말 못할 은혜도 많이 받았거든요. 예비 며느리의 성품은 어디 모자란 것이 하나도 없어 보였어요. 저희는 그 만남의 며느리로 삼고 싶다고 말을 했고 아들의 결혼을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저도 몰랐었는데 둘이 어떻게 만났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니 아들놈이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기계에 깔리는 사고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다리를 다쳐서 병원에 3주일 동안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아들놈이 저희가 걱정이라도 하고 서울에 찾아올까봐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3주일간 입원을 하면서 며느라가를 만나게 되었다고 했어요. 병간호를 하는 모습에 눈길이 갔는데 병실이 가까워서 자주 마주치게 되었고 호감이 생긴 아들이 먼저 말문을 열면서 가까워졌다고 하더라고요. 아들 말로는 한눈에 반했다나 뭐라나 서울에 집이 있고 직장도 서울에 있던 아들이 왜 천안에 있는 병원까지 가서 입원을 하게 되었는지 물어보니 회사랑 연계가 되어 있는 병원이 천안에 있는 병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집에서 먼 곳에 혼자 입원을 하게 되어 힘들기도 하고 외롭기도 했는데 며느라가 덕분에 시간 가는 줄 몰랐다고 그 이후에도 그렇게 병원 앞에 찾아가 데이트를 하게 되었고 결혼까지 약속하게 된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제주도로 돌아오게 되었고 예비 며느리를 만난 지 한 달이 지나서 양가 상견례 자리를 가지자는 말이 나오게 되었고
다시 한번 8시간이 걸려 천안으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동 시간만 따지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지만 오며 가며 대기하는 시간까지 포함이 되니 그 정도 시간이 들어가더라고요. 피곤함을 이끌고 양가 상견례 자리에 나가게 되었는데 예비 사돈댁들 모습이 아주 화려하시더라고요. 딱 봐도 귀티가 좌잘 흐르는 모습에 주눅이 들었지요. 게다가 저희랑 비교도 안 될 만큼 고급스러운 옷과 가방을 들고 계셨고 딱 봐도 저희를 만나기 위해 준비를 철저하게 해오신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아니, 며느라가가 참으로 성품이 바르더군요. 저희 아들은 20살부터 서울에 올라와 따로 떨어져 살면서 제 손을 많이 타지 않아 걱정이 참 많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희 집안이랑 차이도 많이 나고 사이가 눈에 딱 차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 딸아이가 무척이나 좋은 사람이라고 꼭 결혼을 하고 싶다고 고집을 꺾지 않더군요. 처음에는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았지만 자꾸 보니까 일처리 능력도 괜찮은 것 같고 결혼을 하게 된 이후에는 저희 부부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 불러드릴까 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제주도에서 당근 농사를 지으며 1년을 먹고 사는 저희에 비해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부잣집 안사돈네와는 비교가 될 수밖에 없었죠. 우리 아들에게 지원을 많이 해준 것도 아니었고요. 하지만 우리 아들의 개인적인 능력이 마음에 든다고 하시며 회사까지 불러주시겠다고 하는데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이고, 그렇게 인정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스스로 잘 자란 아들이라 능력 하나는 끝내줍니다. 제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남들 눈에도 그렇게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머니나 너무 자랑 같나요?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딸아이가 제 오빠를 간호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저희 딸아이 마음으로 낳은 아이지만 정말 지원을 아끼지 않고 뿌리며 키운 아이입니다. 예? 아이, 마음으로 낳은 아이라니요. 아이고, 그건 모르셨나 보네요. 이 아이가 19살 때 저희가 입양을 했거든요. 제 아들이 많이 의지를 하고 있기도 했고 또 가족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뒤늦게 입양을 하게 된 딸이에요. 그 말에 며느라가가 조금 당황한 얼굴을 하긴 했지만 저는 사실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입양을 했던 낳은 딸이던 서로 가족이 된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정을 들어보니 딸 아이가 19살 때 고아원에서 지내다가 독립을 한 이후 돈을 벌어보겠다고 일을 하다 다쳐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병실이 부족해서 2인실을 쓰게 되었는데 사고를 당한 오빠와 같은 병실에서 지내게 되며 지능이 낮아진 오빠와 친해졌다고 하더라고요. 3개월간 같은 병실을 쓰게 되면서 둘도 없는 사이가 되었고 사돈 부부가 일이 바빠 간병인을 썼는데 그 간병인이 지능이 낮은 오빠를 막 대하는 모습을 보고 사돈 어른께 일러 바치면서 사이가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간병인을 쓰는 게 불편했던 지능이 낮은 오빠는 며느라가에게 계속 같이 놀자고 들러붙었고 처음에는 간병인으로 일을 해줄 수 있냐고 물어보았는데 자격증 같은 게 없고 하다 보니 불법으로 일을 하게 되어서 방법을 찾던 도중 고아원에서 자라 힘들게 살다가 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을 했고 병원비를 지불하지 못해서 다시 또 일을 하러 가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을 알게 되고 수개월간의 고민 끝에 후원하는 셈치고 입양을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성인 입양이라는 게 잘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후원자의 느낌으로 평생 오빠의 간호를 해주는 셈치고 입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 이야기를 듣는데 사돈 어른들이 참 냉정한 성격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죠. 아무리 그래도 본인 배로 낳은 아들을 위해서 딸까지 입양을 해서 부려먹는 모습으로밖에 안 보였거든요. 솔직히 걱정이 되긴 했지만 아들과 며느리가 서로 사랑을 한다 하니 저희가 해준 것도 없는데 결혼을 반대하고만 들 수 없어서 결혼을 허락하게 되었죠.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부터는 제가 상상도 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품이 바르고 착한 줄만 알았던 며느리의 이중성에 대해 낱낱이 알게 되었거든요. 결혼을 한 이후에 저도 며느리를 보게 되었으니
아무래도 기대하게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딸 자식이 없는 저라서 며느리에게 바라는 것들도 있었고요. 물론 저도 꼰대인 시어머니처럼 굴고 싶지는 않았지만 정말이지 아들 부부가 너무하게도 저희를 보러 제주도에 오는 것은 물론이고 전화조차 한 통도 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오죽 궁금했으면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받자마자 저에게 퉁명스러운 말투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지금 병원이라 통화를 오래 하긴 좀 곤란한데, 어머님, 저 웬만해서는 전화하지 마시고요. 문자로 연락 주세요. 제가 시간 나면 연락 드릴게요.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을 하길래 문자 보냈더니 얘 도통 답이 없지 않니? 어머님께서 당근 농사 지은 거 좀 보내주시겠다고 하셔서 필요 없어서 답장을 안 한 건데요. 아니 얘 먹기 싫으면 싫다고라도 답을 줘야 하는 거 아니니? 아무런 말도 없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하루 종일 연락만 기다리고 있어야 하잖니. 거절을 어떻게 해요? 그럼 서로 불편하잖아요. 그냥 답장 없으면 먹기 싫은가 보다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얘, 너 지금 나 가르치고 있는 거니? 그 정도 답장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연락을 한 건데 당연히 해야지. 어머님, 솔직히 말해서 시댁은 멀리 친정은 가까이 하라는 말이 왜 있겠어요? 저 오빠 챙기는 것도 바쁘고요. 그이 뒷바라지 하기도 바빠요. 이번에 그이가 저희 부모님 회사에 입사한 거 알고 계시죠? 그게 다 누구 덕분이겠어요. 제 덕분이죠, 제 덕분. 안 그랬으면 어디 구석에 있는 공장에서 평생 노가다 일만 했어야 했을 텐데. 다 제 덕분에 번듯한 회사 취직해서 임원 자리까지도 노려볼 수 있게 되었잖아요. 아이고 기가 막혀라. 그래서 지금 나한테 고마워하라고 생색내는 거니? 우리 아들이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미리 감사해라. 뭐 이거야? 이 정도 생색은 당연히 내도 되지 않겠어요? 어머님, 저 바빠요. 오빠는요, 제가 잠시라도 시간을 비우면 난리가 난다고요. 앞으로는 용건만 간단히 해주세요. 당근은 안 먹을 거예요. 그러더니 뚝 끊어버리더라고요. 물론 제가 어디 TV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살갑게 인사를 건네는 며느리를 바란 건 아니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런 대화는 좀 아니지 않겠어요? 서운한 마음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부창부수라고 아들놈도 똑같이 저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이 엄마, 왜 우리 마누라한테 전화를 걸어서 피곤하게 합니까? 가뜩이나 장인어른 장모님 회사에 취직한 이후로 책 잡히지 않으려고 고생하는 마당에 마누라 눈 밖에 나서 좋을 거 없다고요. 엄마도 잘 알잖아요. 형님이 지능 수준이 유치원생까지 떨어져서 사회생활 같은 거 절대 못하는 처지라는 거. 그러면 그 회사가 누구한테 오겠습니까? 저한테 오겠죠. 제가 나중에 잘 되면 엄마 절대로 모른 척 안 할 테니까 그 자리에 앉기까지 제가 제발 눈 밖에 나는 일 없도록 연락 좀 자중하세요. 예, 내가 무슨 전화 한 통에 큰 죄를 지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구나. 내가 뭐 매일같이 전화를 했니? 아니면 전화하라고 닥달을 했니? 너희들 결혼까지 앞마당에 내가 우리 아들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하면 안 되는 거야? 도통 결혼하고 인사하러 제주도 한 번을 앞 내려오면서 내가 서운하다고 말도 못하니? 제주도 가서 뭘 볼 게 있다고요? 20년을 살아서 그 동네에 궁금한 것도 없는데 가서 뭐 해요? 그리고 엄마는 몰라요. 우리 와이프가 얼마나 대걸 같은 집에서 귀하게 자랐는지. 내가 편견을 가지고 싶은 건 아니지만 말이다. 며느라가 고아원 출신이라면서 그러면서 뭘 귀하게만 자랐다는 거야. 고아원 출신이었고 설마 무시하고 색안경 끼고 보시는 거예요? 물론 고아원에서 고생했던 시절도 있었겠죠. 입양 이후에는 대걸 같은 집에서 공주 대접 받으면서 자랐다고요. 그런 사람이 제주도 그 낡은 집에서 편안하게 쉴 수도 있겠어요? 제주도 가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전화하고 찾고 효도하길 바라지 마시라고요. 아이고 내가 이딴 걸 아들이라고 낳고 미역국을 처먹었나.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제 어미한테 그런 소리를 해? 도와준 거 한 푼도 없잖아요.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저희 신혼집도 구해주시고 회사까지 출퇴근할 때 쓰라고 회사 차도 한 대 주어주었다고요. 받은 게 있는데 그만큼 잘해야죠. 다 아들 잘 되고 싶어서 하는 일이니까 엄마까지 저한테 부담 주지 마세요. 끊습니다. 그렇게 아들까지도 전화를 뚝 끊어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분명히 처음 만난 자리에서 우리 아들이야 원래 싹수가 노랗다고 쳐도 며느리까지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걸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도 황당했어요. 아들네 부부가 2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는 와중에 정말 단 한 번도 제주도에 온 적이 없었다니까요. 제가 서럽기까지 하더라고요. 돈이 없다고 사돈댁과 차별 아닌 차별을 당하는데 물론 저희가 해준 게 없긴 하지요. 집 구하는 것도 전부 사돈댁에서 해주었어요. 이유는 간단했죠. 병원 가까운 곳에 집이 있어야 며느라가가 사돈 총각 간호를 하러 가기 편했기 때문이었죠. 덕분에 아들은 회사 이직을 해도 거리가 조금 있어서 회사차까지 한 대 뽑아준 것이었고요. 받은 게 많으니까 아무래도 사돈다에게 더 신경을 쓰기 마련이라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시댁은 신경도 안 쓰는 아들 부분의 태도에 큰 실망도 하고 열도 받았지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자리돔 축제를 여는데 여름에 자리돔 축제를 할 때 젓갈을 괜찮게 팔거든요. 우리 아들이 다른 건 몰라도 그 젓갈을 좋아해서 택배로 보내주었는데 며느라가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보내준 게 고마워서 전화를 했나 싶어서 받았더니만 다짜고짜 화를 내는 겁니다. 제가 정말 그날 얼마나 화가 났던지 말로 제대로 쏘아붙이지 못한 게 아직까지도 한으로 남아있을 정도로 화가 났다니까요. 어머님, 택배로 보내신 거 이거 뭐예요?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하는데 거기다가 생긴 것도 영 음식물 쓰레기처럼 생겼어요. 그거 자리돔으로 만든 젓갈이다. 아유, 우리 아들이 그거 하나만 있어도 찬밥에 물 말아서 한 공기 뚝딱 먹어. 생긴 건 좀 그래도 맛은 보장하는 거니까 밥이랑 꼭 같이 먹어라. 어머님, 이거 어디서 만든 건지 인증도 없고 그냥 시장통에서 파는 거 가지고 오신 거 아니에요? 먹고 탈라면 어떡해요? 비린내도 엄청나게 나는데 이걸 누가 먹어요? 아, 정말 어디서 쥐어온 거 선물이랍시고 저희한테 쓰레기 버리시는 거 아니에요? 먹는 걸로 누가 그런 장난을 친다고 하니? 아이, 정말 말하는 본새가 기가 막히구나. 우리 아들이 평생 그거 먹고 탈 한 번 난 적이 없대도. 아니, 우리 아들이 좋아해서 신경 써서 사다 보낸 건데 왜 이러니? 우리 아들한테 보여줘봐라. 아주 헌장을 하고 먹겠다고 하지. 그이 이제 서울 사람이에요. 제주도를 떠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이런 젓갈을 먹겠어요? 이런 거 집에 둘 자리도 없고요. 보내셔 봐야 다 먹지도 못해요. 이런 거 냉장고에 자리만 차지하니까 앞으로는 보내지 마세요. 정말 버리기도 싫게 생겼네. 아들놈은 전화도 안 받지. 며느리는 제가 무슨 말만 해도 화부터 내지. 정말 이게 뒷방 노인네 신세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이 중풍으로 힘들어하는데 지 오빠는 그렇게 챙기면서도 중풍으로 고생하는 시아버지 안부 인사는 한 번도 안 물어보는 게 괘씸했어요. 아무리 돈이 중요하다고 한들 마음이라는 게 먼저인 것인데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마음도 쓰지 않겠다는 행동에 실망감도 엄청나게 컸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이 수술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어요. 치질 수술을 한다는 이야기였죠. 아들이 사돈댁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접대도 다니고 그랬겠죠. 술을 하도 마시다 보니까 치질에 걸리게 되었나 보더라고요. 며느리는 사돈 총각 병간호를 해야 했으니 아들놈은 수술 후에 바로 퇴원을 해서 집에 혼자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미우나 고우나 아들 녀석이고 신혼집 구경 한번 가보지 못했던 터라 궁금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병간호를 하겠다고 하니 며느리가 싫어하더라고요. 어머님, 저희 집에 오시면 저도 불편하잖아요. 아무리 제가 오빠 병간호를 한다고 해도 잠은 집에 가서 자는데 어머님 있으시면 하루 종일 병간호하고 와서 피곤해 죽겠는데 제가 편하게 쉴 수나 있겠어요? 그이는 어차피 병가 내고 집에서만 쉴 거니까 오지 않으셔도 돼요.
아무리 그래도 치질 수술하고 나면 걷는 것도 힘들 텐데 옆에서 밥 챙겨줄 사람은 있어야 하지 않겠니? 내가 며칠만 가서.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그러세요? 불편하다니까요. 그리고 그 수술이 뭐 얼마나 큰 수술이라고 밥을 챙겨줄 사람이 필요하지 않냐고 그러세요. 그 동네는 시골이라 배달 오는 음식이 별로 없을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전화 한 통이면 온갖 음식이 다 배달해요. 그이도 그게 편할 거예요. 괘씸해서 더 이상은 안 되겠더라고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제가 직접 가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구경이라도 해봐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짐을 싸서 아들이 수술 후 퇴원을 하는 날 장장 8시간에 걸친 대이동을 하게 되었죠. 비행기 시간이 마땅치 않아 아침 일찍 출발을 하지 못했더니 아들이 사는 천안집에 도착을 하니 저녁 7시가 넘었더라고요. 점심도 먹지 못하고 이동을 한 터라 너무 배가 고파서 아들 집에 가서 밥이라도 해 먹어야겠다 하고 초인종을 눌렀는데 아들이 어기적 걸어오더니만 저를 보고 한숨부터 푹 내쉬더라고요. 아니 오지 말라고 했는데 오셨어요? 진짜 돌아가는 비행기는 언제로 끊어놓으셨어요? 저희랑 상의도 없이 이렇게 독단적으로 행동하시면 어떡해요? 독단적이라니? 내가 분명히 오겠다고 연락을 해자니. 그리고 일주일간은 여기 있으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 내일 돌아가세요. 집에 오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와이프도 불편하다고 하고 엄마 있으면 저도 불편해요. 이 망할 놈아. 제 어미한테 2년 넘게 결혼 생활하면서 집에 와보라는 소리 한 번을 안 하더니 이제는 오자마자 내일 돌아가라고 하냐? 내가 못 간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돈 없는 시댁이라고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나도 너를 낳은 부모다. 어떻게 부모를 이렇게 대접을 해? 제가 노발대발하며 이야기를 하니까 아들놈 머리만 벅벅 긁더라고요. 그렇게 아들네 집에 들어가서 가지고 온 짐을 풀려고 하는데 비밀번호가 눌리는 소리가 들려오더니만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며느리가 현관 신발장 앞에 놓여진 제 신발을 보더니 갑자기 인상을 팍 쓰더라고요. 어머님 오셨어요? 근데 어쩌죠? 저희 부모님께서 오늘 집으로 잠시 들어오신다고 해서요. 그래서 사돈어른께 오랜만에 인사도 드리고 하면 좋겠구나 하고 잘 됐네. 엄마, 뭐가 그래서야. 얼른 다시 짐 싸. 인사는 오늘 하지 말고 다음에 해. 오늘 오신다는 거 아주 중요한 일 때문에 그런 거니까. 뭐라고? 아니 방금 집에 왔는데 무슨 짐을 싸라는 거냐? 지금 설마 나한테 다시 나가라는 거야? 말 잘못 들었어? 장인어른 장모님이 집에 오신다잖아. 중요하게 나한테 할 말이 있다고 시간 비우라고 했었는데 하필 오늘 오신대. 아니 사돈 댁 오시면 얼굴도 보고 하면 좋지. 나도 인사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 좋은 소식 들고 오신다는데 내 아들 이야기인데 나도 좀 같이 듣고 하자. 엄마가 자리에 있으면 좋은 일도 사라질지 어떻게 알아. 일생일대의 중요한 기회야. 장인어른 장모님 회사를 내가 받을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빨리 엄마 나가 있으라니까. 내가 지금 8시간 걸려서 여기를 겨우겨우 왔는데 온 지 30분도 안 되어서 나가라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내가 너한테 무슨 돈을 달라 그랬니? 효도를 하라 그랬니? 아들 녀석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서 치질 수술했다기에 도와줄까 싶어서 왔더니 나보고 나가라고? 엄마, 형님이 말이야 장인어른한테 나한테 회사 물려주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나한테 회사를 물려줄 수도 있다고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우리 집에 떡하니 있어봐. 내가 회사 차지한 다음에 우리 집에 돈 쏟아부을까 봐 고민이라도 드시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제발 당장 가라고. 어머님 가세요. 노인네가 눈치 없이 구는 거 정말 너무 힘드네요. 우리 어머님은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서 아들이 하는 일을 하나하나 다 막으려고 드실까요? 제발 좀 가라고 하면 가시라고요. 며느리까지 저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데 내쫓기는 것도 서럽고 이런 취급을 받아가면서 아들놈이라고 챙기고 살았다는 게 정말 허망했습니다. 방으로 밀어 넣으면서 짐을 당장 싸서 나가라고 하는데 정말 눈물이 쏙 빠질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우는 게 자존심이 상해서 꾹 참고 짐을 쌌습니다. 제가 짐을 싸기 시작하니까 며느리랑 아들이 거실에서 무슨 이야기를 한창 나누더군요. 듣고 싶어서 들은 건 아니지만 제 욕이라도 하나 싶어서 귀를 기울이게 되더라고요. 한참 힐끔거리면서 엿듣고 있으니 며느리가 짐 다 쌌으면 눈치 챙겨서 나가라고 하길래 그대로 얼굴 한번 쳐다보지 않고 나왔습니다. 현관 밖으로 쫓겨나고 나니까 그제서야 우라통이 터져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엘리베이터에서부터 꾹꾹 참아왔던 눈물이 터지면서 아파트 현관 옆에 있는 화단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벌써 밤 8시가 넘은 시간인데 어디서 자고 어떻게 제주도까지 내려가야 하나 싶어서 막막한 생각까지 들었죠. 싸구려 숙박업소야 찾으면 있겠지만 그런 곳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부끄러운 마음도 들고 무섭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울고 있는데 뜻밖의 인물이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며느리와 아들에게 최고의 복수를 할 수 있게 되었지요. 저는 다음 날 바로 비행기 티켓을 바꿔 제주도로 내려오게 되었어요. 휴대폰은 아들네 부부에게 쫓겨난 뒤로 제주도에 내려올 때까지 내내 꺼두었기 때문에 무슨 연락이 얼마나 와 있었는지 몰랐죠. 제주도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왜 이렇게 일찍 왔냐며 놀라 했지만 저는 속이 후련하다는 마음이 들어서 신나게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켜니 알림이 수없이 울리더라고요. 아들과 며느리에게서 온 연락들이었어요.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미친 거 아니냐, 무슨 짓을 한 거냐부터 시작해서 잘못했다. 지금이라도 오해를 풀어달라. 자기네들 이제 큰일 났다고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아주 난리더라고요. 온 문자들을 차근차근 살펴보고 다시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의 연락을 받기 싫었거든요. 그리고 하루가 더 지나자 발등에 불똥이 떨어진 아들네 부부가 결혼하고 처음으로 제주도 집을 찾아왔더라고요. 기가 막혔죠. 엄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우리에게 지원하셨던 것들 다 끊어버리고 우리 와이프 파양까지 하겠다고.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한 거야? 속 터져 죽겠네. 엄마가 무슨 짓을 한 줄 알아? 우리 완전히 맨몸으로 쫓겨나게 생겼다고. 완전히 빈털터리로. 엄마가 아들 인생 이렇게 망쳐도 되는 거야? 어머, 생사람도 작작 잡아야지. 그걸 왜 나한테 묻니? 그동안 니들이 해온 짓에 대해 하나하나 다 아셨나 보지. 그러니까 모든 지원도 끊어버리고 내쫓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 어머님, 그날 저희가 하는 대화 엿들으셨죠? 그리고 저희 부모님한테 가서 다 일러바친 거 아니세요? 내가 뭘 엿들었다고 그래? 너희 무슨 이야기를 나눴니? 나는 모르는 일이란다. 너희가 찔리는 게 있으니 괜히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구나. 발뺌 그만하고 속 시원하게 말해보시라고요. 엄마 아들 앞길 막으니까 좋아요? 회사가 내 것이 되는 게 코앞이었는데 더 이상 형님 간병도 와이프에게 맡기지 않고 시설에다가 넣으시겠다고 하잖아요. 필요 없으니까 이제 다 끊어버리고 남남이 되자고 했다고요. 그게 너희들 잘못이지 왜 내 잘못이냐. 오라 그럴 땐 바쁘다고 코빼기도 안 비치던 것들이 이제 와서 얼굴을 들이밀어.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하시죠? 아들네 집에서 쫓겨난 그날 아들과 며느리가 나누는 은밀한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기가 막힌 사실을 알게 되었죠. 아들과 며느리가 그 회사가 탐나서 사돈 부부의 재산이 탐나서 그동안 치밀하게 세운 계획들을 말입니다. 정신 연령이 낮아진 지 오빠를 꼬드겨 우리 아들에게 회사를 넘겨주라고 닥달을 한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지능이 낮은 사돈 총각은 그동안 며느리에게 끊임없이 가스라이팅을 당했던 것 같더라고요. 정신이 온전치 못해서 오랜 시간 옆에 있었던 며느리를 의지했던 지능이 낮은 사돈 총각이 며느리가 사탕을 주면 좋다고 해벌레하고 벌을 주면 잘못했다고 빌었더라고요. 적절하게 그동안 당근과 채찍을 이용해서 가스라이팅을 해온 겁니다. 며느리가 그 집안에 양녀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 또한 지능이 낮은 사돈 총각을 꼬드겨서 가족으로 만들어 달라고 말을 하라고 조르게 시켰던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며느리가 그랬거든요. 우리 오빠는 내가 이렇게 해 저렇게 해 하면 다 맞춰주는 거 알지? 내가 그 집 양녀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 또한
오빠를 시켜서 얻어낼 수 있었던 거야. 우리가 그동안 엄마 아빠 회사에서 돈을 야금야금 횡령하고 있었지만 그걸로 만족이 되겠어? 가방 하나 사는 것도 눈치가 보이는데. 그니까 아예 회사를 당신이 가지게 되면 우리는 더 큰 부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잖아. 오빠한테 내가 말은 해놨으니까 조만간 입질이 올 거라 생각은 했는데 그게 오늘일 줄 알았겠어? 저 놓친 내만 없으면 불쌍한 척하기도 딱인데. 얼른 보내버려. 기다려. 지금 짐 싸고 있잖아. 오늘 뭐 적당히 어디 숙소라도 잡아드려야 하나? 왜 그런 수고를 해? 알아서 찜질방에 가든 숙박업소에 가든 하겠지. 일단 우리 엄마 아빠한테 뭐라고 할지나 생각해. 절대로 예상했었던 티 내면 안 되고 우리 오빠가 회사 주라고 했다는 거에 놀라야 된다고.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거 잊지 말고. 그 대화를 듣고 난 뒤 화단에서 울다가 사돈 부부를 만나게 되었죠. 물론 그렇게 마주칠 가능성이 없진 않다고 생각을 했지만 정말 딱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제가 흐느껴 울고 있으니 무슨 일인가 슬쩍 쳐다본 사돈 부부가 저인 것을 알고 놀라서 다가오신 거죠. 아니, 사돈 아니셔요? 여기서 뭐 하고 계신 겁니까? 내가 억울해서 내 아들이 망하든 말든 안 되겠어요. 다 말을 해야겠어요. 그 여우 같은 기집애랑 영악한 우리 아들이 사돈의 회사를 꿀꺽할 생각으로 아픈 사돈 총각을 꼬여낸 거라고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 우리 아들을 꼬여내다니요? 누가요? 저는 제가 들었던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고 아들 녀석이 횡령을 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고자질했습니다. 아무리 제 배로 낳은 아들이라지만 없는 것보다 못한 자식인데 저도 안면몰수하고 치부를 전부 드러내자 싶었죠. 기가 막혔던 것은 아들이 횡령을 하고 있었다는 걸 사돈 부부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알면서도 워낙 집안이 힘들다 하니 저를 도와주려고 몰래 돈을 마련하는 건가 싶어서 모른 척했대요. 금액이 몇 천만 원, 몇 척이 되는 게 아니라 소심하게도 다달이 300~400만 원씩 장부를 조작해서 가져가는 거라 눈 감아줬다고 하더라고요. 또 사돈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꽤 괜찮은 능력을 발휘하고 있던 아들이라 월급을 더 올려주겠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횡령은 더 이상 하지 말라고 범죄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찾아온 것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들 부부는 회사를 넘겨주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줄 알고 김칫국을 마시고 있었던 거죠. 결국 제가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자 깜짝 놀란 사돈 부부께서는 여태 아픈 아들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었다는 점과 횡령을 하면서도 회사를 어떻게든 꿀꺽하려고 했다는 것에 분노를 금치 못했고 저에게 잠시 기다리라 하신 뒤 아들 부분의 집을 한바탕 뒤집어 엎으셨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사돈 부부의 자동차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네 부부에게 모든 지원을 끊겠다. 횡령죄를 물을 테니 회사도 나가라. 집도 빼라고 지른 뒤 차에 돌아와 제가 묵을 호텔 하나를 잡아주셨습니다. 저는 극구 사양을 했지만 사돈이라서가 아니라 저 덕분에 몰랐던 사실까지 알게 되었다며 고맙다고 인사를 해주셨어요. 저는 그렇게 호텔에서 하룻밤 잘 지낸 뒤 휴대폰도 다 꺼버리고 제주도로 돌아온 것이었죠. 아들 부부에게 모든 지원을 끊겠다던 사돈 부부 덕분에 아들 부부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지능이 낮은 그 아픈 사돈 총각은 고급 시설에 들어가 정해진 가족 이외에는 면회도 되지 않는 곳으로 옮겨졌다고 하더라고요. 집도 빼앗기고 직장도 잃어버린 아들 부부는 염치불구하고 제주도에 오겠다는 연락을 남겼지만 저희는 대문 열쇠부터 바꿔버렸습니다. 아들 부부가 찾아와서 오갈 곳이 없다고 정말 맨몸으로 쫓겨났다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을 했지만 절대로 열어주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한참을 문 앞에서 서성이다 아들을 알아본 동네 사람들이 무슨 일로 찾아온 거냐고 다들 한마디씩 하기 시작했어요. 결혼을 한 이후의 명절이고 연휴고 코빼기 한 번을 비추지 않은 아들놈을 온 동네 사람들이 같이 욕해주고 그랬었거든요. 그중 나이가 제일 많은 할머님이 쌀이빗자루를 들고 와 아들에게 흙먼지를 날리며 썩 꺼지라 말해주셨죠. 어디 감히 염치도 없이 여길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빌어? 떵떵거리면서 돈 쓰고 살 때는 모른 척 하더니만 돈 떨어지고 망하니까 찾아온 게야. 썩 꺼져.
아니 할망이 뭔데 남의 집 일에 신경 쓰고 그래요. 참나. 남의 집? 야 이 자식아. 너보다 더 가족 같은 사이다. 어디 감히 지부모를 그렇게 천대하고 떠난 놈이 뭐 잘했다고 얼굴에 들이밀어. 너 같은 호로 자식은 말이야. 이 동네에 발도 들이밀어서는 안 돼. 사람들이 얼마나 괘씸해하는 줄 아냐? 지부모 그렇게 버리고 떠난 것이 잘 돼봐야 얼마나 잘 되겠어. 결국 동네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던 아들 부부는 다시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죠. 하지만 다시 오면 뭐 합니까? 이미 받아줄 마음은 없고 돌아올 곳도 없는데요. 결국 아들 부부는 이도 저도 건지지 못한 채로 제주도도 떠나게 되었죠. 그 뒤로 며느리고 아들이고 전화가 터지게 연락이 와서는 작은 반지하 월세라도 구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는데, 아니 그동안 횡령한 돈은 어쩌고 저한테서 돈을 찾나 했더니만 사돈부부가 소송까지 걸어서 빈털터리가 되었더라고요. 그동안 어떻게든 돈을 받아낼 작정으로 모으지도 않고 아낌없이 지들 사고 싶은 거 사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더니만 쫄딱 망한 거죠.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난 뒤 아들놈이 공사장에서 일용직 노동을 하다가 다쳤다면서 병원비를 좀 보태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그것조차 무시했습니다. 저랑 남편은 앞으로 아들놈 없다고 생각하며 살기로 했거든요. 지들 아쉬울 때만 부모 찾으며 도와달라고 하는 거 아주 지긋지긋합니다. 횡령 소송건도 빚으로나마 결국 아들이고 며느리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산다고 하는데 하나도 안 불쌍합니다. 지들이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알고 살다가 쫄딱 망해버려서 속까지 시원하니까요. 제 배로 낳은 자식이라지만 자식도 자식 같아야 자식이지요. 앞으로는 길바닥에서 입 돌아간다 해도 절대로 신경 안 쓸 겁니다. 아들놈 없는 셈 치고 저랑 남편이랑 죽을 때까지 제주도에서 농사나 짓고 이웃이나 챙기며 그렇게 살아볼 겁니다. 재산 같은 거 어차피 남겨줄 건더기도 없으니 차라리 다행이지요. 제가 굳게 마음 잡고 끝까지 아들놈 모른 척 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응원의 한마디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길 바라며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침표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